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190명으로 1,200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휴일 검사 건수 감소의 영향도 있지만 방역 당국은 전반적으로 유행 확산세가 안정 기조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 단계적 일상회복 공청회를 열고 다음 달 시행을 목표로 하는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초안을 공개합니다. 식당과 카페 등의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되고 유흥시설에서는 접종증명서나 음성 확인서 등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이 담길 전망입니다. 미국의 5세에서 11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다음 달 초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파우치 미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화이자의 임상시험 결과가 매우 좋다며 이같이 전망했습니다. 정부가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3단 연소시간 조기 종료와 관련해 기초 데이터 수집이 끝나는 대로 발사 조사위를 꾸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정부는 고흥 나로우주센터와 제주도 팔라우 등에서 수집한 비행 자료를 취합하고 있으며 자료의 시차를 일치화하는 공기화 작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5일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1,190명으로 확산세가 주춤했습니다. 검사 건수가 적은 휴일 영향이 반영되면서 하루 전보다 200명 넘게 줄었지만 감소세가 이어질지는 주 중반 이후 확산 추이를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역 발생은 1,167명으로 수도권에서만 943명이 확진돼 국내 환자의 80.8%를 차지했습니다. 비수도권 비중은 19.2%로 충북과 대구 등에 환자가 집중됐습니다. 숨진 환자는 7명 늘어 국내 사망 누적은 2,773명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6명 추가돼 현재 322명에 달합니다. 백신 1차 접종은 어제 하루 3,700명이 받아 누적 4천만여 명으로 접종률은 79.4%입니다. 접종을 모두 마친 사람은 누적 3,500만 명으로 접종 완료율은 70.1%로 집계됐습니다. 정부는 오늘 단계적 일상회복 공청회를 열어 다음 달부터 적용할 방역계획 초안을 공개합니다. 백신 접종을 완료한 국민이 70%를 넘고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3주 연속 감소세를 보이면서 일상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신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1,357명, 3주 연속 감소세가 이어지며 4차 유행 초기 수준까지 낮아졌습니다. 정부는 단계적 일상 회복의 기준점인 백신 접종 완료율 70%를 넘어서면서 감염 억제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차 접종률은 79.4%이며 안정적인 백신 접종 추이를 고려할 때 10월 말까지 접종 완료율은 75%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공청회를 열고 다음 달부터 시행할 새로운 방역체계 초안을 공개합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즉 위드 코로나 시기에 적용할 방역 계획을 내놓고 국민 의견을 듣는 자리입니다. 앞서 일상회복위원회는 식당과 카페의 영업시간 제한을 해제하고 유흥시설 같은 고위험 시설에서는 접종증명서나 음성 확인서, 이른바 백신 패스를 적용하는 방안을 첫 단계 방안으로 내놓았습니다. 또 일상회복 과정에서 대규모 유행이 발생하면 서킷 브레이커 같은 위기 대응 전략을 발동하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진적인 접근을 통해서 유행 곡선을 평탄화하는 전략을 써야 되고요. 그리고 유행 곡선을 평탄화하기 위한 안전망으로 3단계에 걸친 단계적인 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오는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최종안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은 이르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합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정부가 다음 달 초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방역체계 전환과 연동해 외식과 체육, 관광과 숙박 쿠폰을 발행하는 등 소비와 관광 활성화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백화점 업계도 경품 제공과 상품권 증정 등을 내세워 소비 심리 끌어올리기에 나설 예정입니다. 류환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확산세로 지난 8월 발행 계획이 연기됐던 소비 쿠폰 발행이 다음 달 초 재개됩니다.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소비 쿠폰과 관광 활성화 정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방역체계 전환과 연동해 외식과 숙박, 관광과 체육, 영화와 프로스포츠 관람 등의 쿠폰 사용을 재개해 소비 진작에 나서겠다는 것입니다. 외식 쿠폰은 오프라인 사용도 가능해지고 카드로 2만 원 이상 음식을 3번 먹으면 네 번째에 10,000원을 돌려주는 방식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체육 쿠폰은 헬스장 이용료를 3만 원 지원해주고 프로스포츠 관람료를 절반 깎아주는 방식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관광 활성화 정책도 마련돼 여행 주간을 운영하면서 철도와 고속버스 할인권 판매 등의 혜택을 제공하게 됩니다. 백화점 업계도 이에 발맞춰 경품 제공과 상품권 증정 등을 내세워 소비 심리 끌어올리기에 나섭니다. 롯데백화점은 창립 42주년을 맞아 29일부터 자동차를 경품으로 내걸고 오프라인 할인 행사를 시작합니다. 신세계백화점도 모바일 앱과 ssg.com, 네이버를 통해 최대 76% 할인 판매를 앞세워 할인 행사를 벌입니다. 정부는 쿠폰별 사용 방식 등에 대해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 세부 내용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오늘부터 60세 이상 고령층과 고위험군에 대한 추가 접종, 이른바 부스터샷 접종이 실시됩니다. 정부는 백신 접종 효과를 보강하기 위해 오늘부터 60세 이상 고령층 고위험군에 대한 부스터샷 접종을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어제 기준으로 60세 이상 고령층 고위험군 가운데 81만 1,877명이 부스터샷 예약을 마쳤습니다. 5세에서 11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이르면 다음 달 초쯤 미국에서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염병 권위자인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화이자의 임상시험 결과가 매우 좋다며 이같이 전망했습니다. 보도에 김현근 기자입니다. 화이자의 5세에서 11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데이터가 좋아 보였다. 앤서니 파우치 미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게 잘 진행된다면 11월 첫 주나 둘째 주에 어린이들이 백신을 맞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앞서 화이자는 자사 백신이 5세에서 11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90.7%의 예방 효과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성인 접종량의 3분의 1인 10마이크로그램을 3주 간격으로 투여한 결과입니다. 화이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임상 자료를 미 식품의약청 FDA에 제출했습니다. 자료를 검토한 FDA는 긴급 사용 승인에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린이들이 백신 접종을 통해 얻는 이익이 위험보다 더 크다는 겁니다. 보건 전문가들도 화이자의 임상시험 자료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And now these data show that we also now have a very safe and effective vaccine for children 5 to 11 years of age. And so I find that very reassuring. 이제 공은 FDA 외부 자문위원회로 넘어갔습니다. 자문위는 현지 시각 26일 회의를 열어 5세에서 11세를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 긴급 사용 승인을 권고할지를 논의합니다. 파우치 소장의 언급이 이 논의 직전에 나왔다는 점에서 긴급 승인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 행정부는 어린이 접종에 필요한 백신 물량을 이미 확보해놓고 결과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We have secured vaccine supply to vaccinate every child ages 5 through 11. And as soon as the vaccine is authorized by the FDA, we will begin shipping millions of doses nationwide. 하지만 성인 접종률도 답보 상태인 상황에서 어린이에 대한 백신 접종이 얼마나 호응을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오는 29일 새 앨범 공개를 앞두고 있는 영국 출신의 세계적인 팝스타 에드 시런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시런은 오늘 오전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슬프게도 코로나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며 자가격리하며 정부 지침을 따르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당분간은 대면 일정이 어렵게 됐다며
이미 계획했던 인터뷰와 공연 가운데 자택에서 할 수 있는 일정은 최대한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시런은 실망한 분들에게 죄송하다며 모두 안전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브라질 북부 지역에서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하위 계통, 이른바 델타 플러스의 일종인 AY3.3 감염자가 보고됐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국영통신 아젠시아 브라질 등에 따르면 북부 파라주의 주도 벨랭시 보건당국은 AY3.3이 유행할 수 있다고 주의보를 발령하면서 각급 병원에 방역수칙 강화를 권고했습니다. 또 브라질 내 다른 지역이나 외국에서 델타 플러스가 유입됐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델타 플러스 감염자 수를 포함해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보건당국은 델타 플러스는 신속 진단키트나 실시간 유전자 증폭 진단키트로 발견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3단 엔진 연소시간 조기 종료의 원인을 찾기 위한 데이터 수집을 하고 있으며 기초 데이터 수집이 끝나는 대로 발사 조사위를 꾸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과기정통부는 고흥 나로우주센터와 제주도 팔라우 추적소에 설치된 원격 자료 수신 장비 텔레메트리의 자료를 취합하고 있다며 국내와 팔라우에서 수집한 자료와 실제 누리호의 비행 진행 시간을 동기화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조사위원회는 외부 전문가들을 추가하는 방식이 될 것이며 조사위 구성은 다소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발사 직후 수집된 정보를 살펴보면 지난 21일 발사한 누리호는 3단부 엔진의 연소 시간은 계획보다 46초 모자란 475초에 그쳐 탑재체인 위성 모사체가 궤도 진입에 실패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장기 불황에 빠진 일부 기업들이 치솟는 환율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항공업과 해운업 등 기름값에 민감한 업계는 고유가라는 직격탄까지 맞으면서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김우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인천국제공항입니다. 이렇게 대기줄은커녕 공항 전체가 텅 빈 모습인데요. 장기간 이어진 코로나19 여파로 이렇게 썰렁한 공항 풍경은 더 이상 낯설지만은 않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장기 불황에 빠진 항공업에 고유가, 고환율이라는 또 다른 악재가 잇따라 덮쳤다라는 겁니다. 항공사 고정비용 가운데 유류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20에서 30%. 치솟는 유가에 국제항공료도 1년 사이 2배 넘게 오르면서 항공사 지출 비용은 크게 늘었습니다. 여기에 기름을 부은 건 환율. 연일 고공행진을 이어가며 항공료와 항공기 리스 비용을 달러로 치러야 하는 항공업계의 부담은 배가 됐습니다. 작년 초부터 그 코로나19로 해서 아주 직접적인 직격탄을 맞았고요. 금년에도 이제 어떤 기대감은 좀 살아나고 있었는데 환율과 유가가 다시 오르면서 다시 또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죠. 해운업계도 삼중고에 허덕이는 건 마찬가지. 특히 고환율로 인한 원재료 가격 상승을 피할 수 없는 석유, 화학업계엔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환율이 오를 경우에는 사실 외환산 손실까지 발생을 하게 돼서 이 부분이 물론 이제 현금적인 측면에서의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재무제표상으로는 사실 부정적인 영향을 충분히 줄 수 있는 내용이 됩니다. 반대로 가파르게 올라가는 환율로 반사 이익을 얻는 업종도 있습니다. 자동차와 조선, 반도체 등 수출 산업은 고환율에 따른 원화 가치 하락으로 당분간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할 것으로 풀이됩니다.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수혜 업종이 발생할 수 있지만 전반적인 환율의 불안정한 변화 자체는 경제의 불안정성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지금 같은 고유가와 달러 강세가 장기화할 경우 원자재 가격과 해상 운임 상승으로 수출업도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분석입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이처럼 환율이 오르면 이른바 기러기 아빠 같은 사람들에게는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단 10원 차이라도 매우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데요. 환율이 우리 삶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3년 전 아내와 자녀 둘을 미국에 보낸 50대 남성 A씨는 하루에도 여러 차례 원달러 환율을 검색해보는 게 일상이 됐습니다. 환율이 급등하면서 미국에 같은 생활비를 보내려면 더 많은 돈이 들어가게 됐기 때문입니다. 환율이 조금이라도 낮을 때 쪼개 보내기를 하는 게 그나마 대안입니다.
그 100원 차이만 해도 거의 2천만 원이 가는 상황이 이제 발생할 수 있거든요. 해외에서 이제 자식을 키우고 있는 저희 아버지 입장에서는 큰 부분으로 좀 체감이 되더라고요. 유학생도 달러 거래가 잦은 사업가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환율이 이들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수입 물가가 오르면서 국내 물가도 연쇄적으로 상승합니다. 같은 물건을 사도 우리나라 원화로 표시했을 때는 가격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수입 물가에 의한 인플레이션 효과. 달러 환전의 손실과 이익에 민감한 외국인들이 주식시장에서 돈을 빼내면 국내 금융시장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원자재를 들여올 때 드는 비용이 커진다는 점도 골칫거리입니다. 최근 천정부지로 오르는 원달러 환율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환율은 한때 1,190원을 넘어선 뒤 1,180원대 안팎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올해 초보다 10%가량 오른 건데 미국의 통화 정책에 따라 환율이 더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시간표 제시만으로도 시장에 미칠 수 있는 충격이 크다고 볼 수 있는 측면을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다시 한번 상승 추세를 나타낼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분간 불안정한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충격을 최소화할 방안을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란 목소리가 나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정부가 주택 양도세를 강화한 뒤 오히려 매물만 줄었다는 비판이 적지 않은데요. 국민 절반 이상은 양도세를 완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0대를 제외한 모든 나이대에서도 완화 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7월 문재인 정부는 다주택자에게 부과하는 양도소득세 세율을 강화하는 대책을 발표합니다. 1년에 가까운 시간을 줄 테니 집을 팔라는 뜻이었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세율을 상향 조정하고 단기 보유자 및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하여 출구 마련과 함께 양도세 중과세율을 인상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기대와는 딴판이었습니다. 오히려 이른바 매물 잠김 현상만 심해진 겁니다. 서울 다주택자 주택 매도량은 2019년 7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월 평균 4,500여 건이었는데 대책이 나온 뒤인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는 4,300여 건으로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국민도 싸늘한 시선을 보내긴 마찬가지입니다. YTN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 절반 이상은 양도세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강화와 현재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을 합해도 완화에는 크게 미치지 못했습니다. 연령별로도 양도세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체로 더 많았습니다. 40대에서만 강화해야 한다는 답변이 오차 범위 안에서 완화 의견을 앞섰습니다. 이념 성향별로는 결과가 엇갈렸습니다. 보수층과 중도층에선 완화 의견이 절반을 훌쩍 넘었지만 진보층에선 강화 응답이 완화를 웃돌았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2일 YTN 의뢰로 리얼미터가 전국 만 18살 이상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도심 하늘을 날아다니는 드론 택시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도심 항공교통 시대를 대비해 울산시가 상용화를 위한 실증 사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김인철 기자입니다. 16개의 프로펠러로 움직이는 드론 택시입니다. 2명이 타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이 택시는 3km 높이까지 올라가 최대 시속 130km로 비행할 수 있습니다. 이 비행체는 중국에서 제작했지만 미래 교통수단 드론 택시를 개발하기 위한 세계 각국의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도심 항공 교통 시대에 맞춰 울산시가 실증 사업에 뛰어듭니다. 먼저 운행 중 우려되는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심 3차원 지도를 만듭니다. 190km에 이르는 태화강 일대에 시뮬레이션으로 확보한 정보를 현실에 적용해 비행체의 안전 운항을 실증한다는 겁니다. 가상 공간 속의 태화강 유역과 주변 지형을 실제와 똑같이 구현해 비행 고도와 소음 영향권, 바람길, 관제 구역 등 환경 영향과 안전 요소를 분석할 것입니다. 드론 택시 비행체 기술 개발도 추진합니다. 대학 연구소와 기업체와 공동으로
디자인 설계와 동력 장치 등의 핵심 기술을 개발합니다. 이를 위해 울산시는 스마트 도시가를 신설해 관련 산업을 지원하고 정부가 진행하는 상용 서비스 도입 지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인철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거리 두기가 장기화하면서 배달 음식 등에 사용되는 일회용 쓰레기도 부쩍 늘었는데요. 일회용 플라스틱은 물론 다양한 쓰레기도 생활용품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도 다양하다고 합니다. 환경 보호를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가 가득한 현장을 홍민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지금 이렇게 자그마한 고사리 손에 고무망치와 못을 들고 가죽에 구멍을 뚫는 소리가 천막 안에 가득합니다. 작은 흠집 때문에 상품 가치가 떨어지거나 자투리로 남은 가죽으로 열쇠고리를 만드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대학생 동아리는 버려진 벽지로 카드 지갑을 만들고 플라스틱 물티슈 대신 손수건을 만드는 행사를 기획했습니다. 벽지를 예쁘게 접고 또박또박 이름을 적으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나만의 지갑이 됩니다. 지갑에 그림 그리는 거랑 만드는 게 재밌었어요. 쓰레기를 재활용해 만든 생활용품은 직접 판매해도 손색이 없습니다. 한번 쓰이고 버리는 평범한 비닐봉투도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수백 번은 쓸 수 있는 튼튼한 가방이 됩니다. 이런 플라스틱 병뚜껑은 일반 페트병과 소재가 달라서 다르게 재활용해야 하는데요.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모은 이 병뚜껑을 자르고 녹이면 이런 예쁜 플라스틱 열쇠고리로 재탄생합니다. 서울시가 주최한 플라스틱 프리페어 박람회. 코로나19로 급증한 생활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두 37개 팀의 아이디어가 모였습니다. 대기업 사옥에서부터 영화관까지 여러 기업의 다회용 컵을 대여해주는 서비스도 선을 보였습니다. 회수율이 90%에 달하는 등 일회용 컵을 성공적으로 대체하고 있어서 최근 환경에 관심이 많은 기업 사이에서 환영받고 있습니다. 일반 카페에서도 테이크아웃 할 시에도 반납을 편리하게 할 수 있게 그런 무인 반납함을 좀 개발을 해서 박람회에서 재활용 아이디어를 배우다 보니 직접 실생활에 활용해 환경보호에 앞장서고 싶은 마음도 절로 생깁니다. 아파트에서 같이 플로깅하고 있는 그 친구들이랑 엄마들 그리고 뭐 지인분들한테 가능하면 많이 먹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몰랐던 것도 많이 알게 돼서 되게 좋은 것 같고요. 이제 앞으로 좀 더 플로깅 열심히 하고 매일매일 빠지지 않도록 매일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의 긴 터널을 지나 어느새 일상 회복이 눈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거리 두기로 늘어난 생활 속 쓰레기를 해결할 방법도 함께 논의해야 할 때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연말을 앞두고 세계의 주요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이 잇따라 신제품을 내놓고 있는데요. 앞으로 스마트폰 경쟁의 핵심은 하드웨어 성능을 결정하는 칩셋과 구독 서비스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오후 사이언스투데이 스마트 라이프에서는 스마트폰 신제품 분석을 통해 스마트폰 시장의 판도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